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산업의 경로와 반도체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재 이후부터 최종 가공 단계인 조립 단계 이전까지 투입되는 모든 중간재를 말합니다. 전자부품은 표준화된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전자제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그 규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목과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부품 경쟁력이 제품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및 영상기기는 TV, VCR, DVD 플레이어 등과 같이 영상을 보여주는 기기와 앰프, 스피커, 헤드셋 등과 같이 소리나 울림을 재생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생활가전은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 제품들로 그 색상이 백색이므로 백색가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미국의 지휘사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은 백색으로 통일하여 백색가전으로 불립니다. 생활가정은 통상 사용 용량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과 주방기기, 청소기기 등 중소형 가전으로 나뉩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미군과 관련이 높습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미군이 가지고 들어온 최신 무전기, 라디오, 가전기기 등은 한국 국민이 전기전자기술에 처음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제 라디오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군용 무전기에서 나온 스위치, 진공관, 트랜지스터, 주먹 크기 정도의 콘덴서 등 이런저런 부품을 엮어 조립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으로 전기통신 분야에 숙련된 병력과 장비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는 민간 분야의 기술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부품을 엮어 조립하고 고치는 단계를 넘어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961년 최신부가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화기 최신 1호는 미군이 전쟁 중에 보급한 개량형 전화기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자부품 기술은 196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대표 산업 분야인 반도체 산업은 1965년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국내 진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에서 웨이퍼 가공 처리한 반제품을 국내로 가져와서 조립, 검사를 거쳐 재수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IC에 대한 조립 생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퍼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원판을 의미합니다. 웨이퍼 위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거쳐 반도체 칩이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이전에 삼성전자 대표 수출 품목이었고, 지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과 같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도 1960년대 후반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텔레비전의 화면인 브라운관 3사로 불렸던 금성사, 삼성전관, 오리온전기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생활가전은 1965년 냉장고를 필두로 1968년 에어컨, 1969년 세탁기, 1972년 전기밥솥, 1979년 전자레인지 순으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산 또는 일본산 제품들을 분해하여 역설계하거나 미군 부대에서 나온 부품들을 사용하여 생활과전을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일본의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텔레비전 분야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는 텔레비전, 그 중에서도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제품 중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산업용 부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삼성전자가 미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인식되었던 분야는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의 성장에서 컬러 텔레비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해외 공장은 바로 컬러 텔레비전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컬러 텔레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브라운관 벌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에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관은 옛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되던 전자 디스플레이의 일종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가 LCD, LED 등으로 대체되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브라운관은 내부에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자를 방사하여 그림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브라운관은 전자건이라고 불리는 장치로부터 전자를 방출하고 이 전자들은 브라운관의 다른 끝에 위치한 화면에 충돌합니다. 화면은 플루오레센트 물질로 되어 있어 전자가 충돌했을 때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빛의 패턴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루오레센트 물질은 특정 형태의 빛을 흡수한 후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벌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브는 주로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전원 공급 및 신호 처리를 담당합니다. 벌브는 특정 전압을 받아들이고 전류를 제어하여 전자건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브라운관 및 관련 벌브 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오늘날의 전자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기반이 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고 자취방에 텔레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널리 이용되었던 종이신문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도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사라지고 있더라도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부분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전자제품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중요하게 생각되던 전자제품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시장은 계속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 저장 없이 연산이나 제어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부품이므로 용도별, 기술별, 집적도별, 제조 공정별로 각각 분류 체계를 달리하고 또한 국가별로도 다르게 분류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분류는 구체화되고 있으나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는 모두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면서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특정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둔 정보를 읽거나 내용을 바꿔 다시 넣을 수 있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D램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흘러야만 정보를 기억할 수 있으나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정보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D램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변동성은 삼성전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디지털 신호 처리 등 컴퓨터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마이크로 칩과 논리 소자, 아날로그 IC, 개별 소자, 광 반도체, 센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메모리는 표준품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설계 기술이 경쟁력의 관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활용 분야가 다양하여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수요 측에서 이를 흡수할 여지가 있는 반면, 메모리는 공급 급증이 수급 불균형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고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이 널리 판매되기 시작해서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컴퓨터의 판매가 증가하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반도체는 장난감에서부터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 부품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 역량, 자금,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생성형 AI에 필요한 GPU의 수요가 급증하고 GPU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자는 제조 공정에 따라 크게 일괄 공정업체, 설계 전문업체, 수탁 제조업체, IP 개발업체 등의 전 공정업체와 어셈블리 및 테스트 전문업체 등의 후공정업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대부분 일관 공정체제이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부가가치 체인별로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과 설계, 제조 전반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일관 공정업체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주원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을 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팹을 보유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한 뒤 팹을 갖고 있는 회사에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력은 있지만 대규모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팹리스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되고 반도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만큼이나 생산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파운드리 기업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P 전문 업체는 반도체 칩을 완제품으로 설계하지 않고 칩의 아키텍처 설계, 규격 설정, IP 개발 등 R&D 부문에 가까운 분야를 특화한 기업입니다. 설계 전문 비즈니스는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정 용도 IC의 설계 및 마케팅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들 기업을
뒷받침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생산 기술 및 생산 비용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설계 업체의 위탁에 의해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흑백 텔레비전을 조립하다가 컬러 텔레비전을 수출했고,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여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수출하였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스마트폰 분야는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